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주말 사이에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는 그냥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소미아는 이제 예정된 수순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한미 군사훈련도 사실 연기하기로 해서 또 북한하고 미국 간의 협상 테이블이 좀 마련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내용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좀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이 모든 이슈를 총괄해서 여쭤볼 수 있을 만한 아주 뜨거운 이슈 중심이 되신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주 큰 화제를 몰고 온 해군 준장 출신으로 진보정당과 손을 잡으신 정의당의 이병록 제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전 사실 처음 뵙는데 그냥 제독 그러면 되게 어렵고 좀 무서워 보일 것 같았는데 전혀 안 그러시고 아주 인자한 이미지에 정말 사람들이 동네 아저씨 같다 그럽니다. 네네. 아니, 제가 옆집 아저씨 말하려다가 신뢰가 될까봐 못했는데 아주 인상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이런 분이 어떻게 그 해군 제독으로서 그렇게 했을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먼저 정의당에 입당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저는 이제 전역을 해가지고 제가 못 가봤던 길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이 60이 돼가지고 어디 막노동판에 가서 사회를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회의 시간, 그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시민단체가 움직이자고 하는 게 결국 정치권을 움직이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럴 바에는 바로 정치권에 들어가서 지렛대를 잡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굳이 정의당을 꽂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일단 거대 양당은 이렇게 인재가 많지 않습니까? 가봐야 제가 그냥 머리수 채워주는 역할밖에 없죠, 사실. 정의당에 가면은 좀 머리를 좀 이렇게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뱀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머리가, 네. 자, 그러면은 우선 그 주위 반응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군에 있는 후배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어제 만난 제가 얼굴 잘 모르는 후배는 먼저 인사를 하면서 어려운 결단을 존중합니다. 되게 이제 존중하는 사람들 앞에 어려운 결단을 붙이더라고요. 어려운 결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입당하겠다는 또 소수 후배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제가 염두에 둬야죠. 그러면은 원래 그 해군 제독이 가진 그런 안보관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정의당하고 안 맞는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안보가 제가 지금까지 평생 해왔던 것은 지키는 안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침략을 억제하는 거. 네. 근데 그것을 이제 키핑이 아니고 피스 메이킹 만드는 이제 평화를 만드는. 네, 평화를 만드는 그것은 정의당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지금 한미 동맹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서로 다른 종류의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약간 보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정반대를 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관점의 차이인 것이고 어디를 먼저 이렇게 탁 건드리냐의 문제인 거다. 자, 그렇으면 좋습니다. 지금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난 주말에 회담도 열리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난 건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하셨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일본이 우리 사법권 결정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해왔고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예무성 홈페이지에 가까운 이웃나라라는 표현도 삭제하고 그렇죠. 바로 이어서 경제적인 보복이 들어왔는데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이 우리가 입장을 변화하면은 국민들 눈에 아니면 세계 다른 나라의 눈에는 굴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부에서는 아마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으면 아마 우리 정책을 그런 입장이었죠. 네. 아니 그런데 정병두 국방장관은 그래도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계속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군에서는 많으면 좋은 다다 익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판단해 봤는데 그 가지고 불충분하면 일단 미군 정보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네. 거기에 일본 정보까지 하나 더 비교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일본이 미국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다거나. 또 아무리 동맹이라도 정보는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 정보 능력을 감추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럼 미국이 안 주는 정보를 일본이 주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뭐 많으면 좋지만은 그게 없어진다고 그래서 결정적인 단점이 되지 허점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일본이 우리나라랑 지소미아 뭐 몇 년 안 했지만은 하면서 특별히 막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상 한 4년 동안에 평균 한 뭐 7건 정도 주고받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정보라고 하는 건 정보 내용보다는 그 나라 정보기관이 어떻게 분석 평가하느냐, 그 정보기관 실력이 굉장히 비밀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가공된 정보, 그 다음에 뭐 상호 등가성 한쪽 하나 주면 하나 받고, 그걸 호혜성 뭐 그런 원칙에 따라서 주는 정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차피 고급 정보는 안 줄 거고, 예. 그 다음에 정보를 주고 안 주고보다는 내가 얼마나 그 정보를 잘 분석하고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이렇게 필요하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단지 거기는 이제 보호라는 문구로 빠져 있는데 정말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는 뭐 보호는 일단 뒤로 물러나고 평시는 보호가 중요하지만은 그때 안 주겠습니까? 그다음에 미군이 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정보를 다 보고 있는데 네. 군사적으로 결정적인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굳이 안 해도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되어 있죠. 근데 여차하면 이제 된다. 협정 자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우방국이라는 뜻이잖아요. 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많은 협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하나가 없어졌을 뿐이죠. 아, 그렇군요. 되게 쿨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쿨해지는 설명을 되게 아주 간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지소미아 가지고 우리 방송에서도요. 그 국방 전문가 분들 여러 번 모시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사실은 상당히 말씀들을 계속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취지를 많이 말씀들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 정병도 국방부 장관까지도 이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좀 우리가 뭐 잘못 가고 있나 이렇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뭐 낫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게 결정적인 하자가 되느냐. 뭐 정말 일본이 우리가 궁금한 중요한 정보를 미군이 모르는 정보를 주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아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없는 것보단 당연히 있는 게 낫겠지만 그게 아주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우리가 좀 잘 선별해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자, 좋습니다. 지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서 오후에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미일 국방장관,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정말 협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지소미아 연장을 계속해서 강하게 압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중재하겠다더니 일본 편만 들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왜 이러는 겁니까? 뭐 미국도 일본한테 요구를 했겠죠. 근데 근데 이제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우리한테만 이제 많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 중간에 있지만은 한국과 일본이 가깝게 지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65년 한일 협정부터 네. 모든 관계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서로 가까이 지내는 것을 원해왔고. 네. 근데 미국이 보는 한국과 일본과 우리가 한일 관계는 서 다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그래서 미국의 입장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입장이지 않겠느냐.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저는 미국이 이걸 하려면은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앞에 표면에 나서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또 일부 비판적인 국민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았겠느냐. 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뭘 하려면은 미국 국민들도 잘 모르겠는데 뒤에서 뭔가 거중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한데 한일 정부만 아는 거중 조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그렇죠. 국민들 눈에 드러나 버리니까 오히려 협상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눈치 보느라고 예.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제가 대통령이라도 예.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동맹인 미국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칼을 뺐는데 정부에서 카드를 뽑았는데 그 카드를 갑자기 명분 없이 집어넣어 버릴 수도 그렇죠. 없는 것이고 예. 그러려면 이제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국민 여론인데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일본과 유지를 해라. 그런데 지금 또 여론도 뒷받침해 주지 않고 아마 정부 입장은 사면 초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그때 많이 고심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예. 지소멸이 연장하냐 종료하냐를 가지고서. 왜냐하면 3개월 전에 통보를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결단을 내렸으니까 결단대로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자, 그러면요. 이제
그 지소미아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이 지금 연기됐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무슨 뜻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 북한한테 우리가 화해의 제스처를 이렇게 보내는 건데 저는 뭐 이 평화 체제가 오더라도 군사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학생이 공부하는 건 당연하고 군인이 장비를 갖추고 훈련하는 건 당연한데 네. 서로 간에 서로의 발목을 잡으면은 우리가 주변국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럽의 실내 구축 과정에서도 보면은 뭐 탱크는 5,000대 이상 그 장비 수를 제한한 경우가 있었고 훈련을 할 때는 병력이 얼마 이상이면은 사전 통보를 한다든지 참관하도록 했지 훈련 자체를 부정시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은 필요한데 뭐 네. 단기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내놓은 것이고 또 그것이 북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또 북한이 또 다른 또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제동님 말씀 들어보게 되면 우리는 훈련은 계속해서 하는 게 필요했는데 좀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그럼 북한이 이걸 알아줄까요? 일단 훈련을 우리가 뭐 영구히 중지하는 게 아니고 네. 임시적으로 중지를 했고 만약에 이제 북한 군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F-35를 들어온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뭐 그런 것을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단기적인 훈련 중지 가지고는 서로 간에 가장 기본적인 신뢰 구축이지 근본적인 신뢰 구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정도씩 뭐 훈련 잠깐 중지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예. 이렇게 보여주시는 예, 거군요. 예. 지금 그렇다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제 북한 반응이 매우 뜨뜻미지근했다 이런 예.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오히려 이 유엔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상황인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의미도 없는 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사이가 나쁜 관계에서 대안을 하자는 그 제스처를 계속 보여줘야 그나마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만 계속 그러고 있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잘해주려고 그래도 북한이 맨날 뭐라 하는 거잖아요. 일단 뭐 북한이라는 국가는 우리 한 뭐 70년대, 80년대 국가 수준이라고 보면은 그때도 우리나라가 지금같이 이렇게 유연하고 포용적인 자세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뭐 북한은 그런 수준의 국가다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유연하고 이렇게 좀 통 넓은 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건데.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북한하고 지금 약간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는 안 맞는다. 북한이 예. 조금 아직은 좀. 북한이 그걸 뭐 그런 거지 여유가 없다. 곧대로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 군에 오랫동안 몸담으신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펼치고 있는 대북 정책이라던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사관학교 졸업할 때 이제 앨범의 마지막 문구에 그 나의 약혼자는 조국 통일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어이구. 근데 나의 약혼자는 조국 통일. 대통령의 근본적인 것은 평화를 유지하고 그 통일을 이루는 게 대통령 임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임무에서 현재 평화 체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통일을 향한 그 정책을 하는 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것은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배를 비유해서 가는 방향은 맞는데 네. 과연 그 뱃사공들이 노를 정말 잘 젓고 있냐? 네. 뭐 거기는 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죠. 아, 어떤 뱃사공이 노를 못 져요? 이제 뭐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는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기무사 개편할 때도 저는 이왕 개편하려면 좀 더 확실하게 해야지 하는데 꼭 봉합해버린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기무사 예, 관련해서도 예, 그렇고. 예, 그때 이제 계엄령 문건 나온 거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좀 있었었고 그랬는데. 뭐 계엄령 문건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의 큰 이게 이제 주제거리가 되는데 뭐 시간이 계엄령까지 나올 예. 필요가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 문건을 군인들은 이렇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게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국민들은 전쟁 생각 않지만 항상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수방사 안에 있으니까 그 청와대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어떤 그 검토는 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건 그 군인으로 당연한 거죠. 근데 약간 이제 지휘부에서는 정부적 판단이 부족한 게 네. 그 계엄은 개짜도 사실 꺼내면 안 되는 거고 꺼내더라도 기무사가 아닌 합참의 계엄과를 통해서 그렇죠.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검토는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정말 군대를 해서 그걸 실행했다고 하기에는 좀 문서가 좀 빈약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네. 방콕을 간다 그러면 뭐 한 장짜리 나오지만은 실제 여행객을 모집해가지고 방콕 가려고 그러면 몇 장짜리 보고서가 나옵니까? 네. 비행기 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일정표까지. 일정표 다.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2016년 10월 정도부터 이제 계속 나온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만들어졌다는 그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그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계속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렇죠. 이제 방콕을 가자고까지 했던 건 사실이고. 네. 그러면 정말 방콕을 가려는 계획을 세웠냐. 네. 거기에는 문서가 좀 빈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임태훈 소장이 이건 매우 큰 문제다라고 해서 문건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제동님 말씀은 일단은 뭐 청와대 상황에서는 그런 걸 검토 자체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거를 기무사가 아니라 이제 합참에서 원래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제대로 안 된 것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예. 두 번째로는 또 계엄령이라고 해서 정말로 제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국민들에게 맞게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내부적으로 하는 게 맞고 예. 또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나온 문건 정도로는 사실은 철저한 게 아니고 좀 허술하다. 그렇죠. 그게 기무사에서 만들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리고 또 국민 정서상 그 계엄이란 말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 민주 헌정사에 좀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 제가 합참이었다면은 뭐 그런 검토도 하지 말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엉터리 같이 돼버렸고 그거와 관련해서 기무사에 대해서 그러면은 좀 월권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이번 정부에서도 뭔가 좀 조치를 취하려고 하다가 그게 또 용두사미가 되어버렸다. 그렇죠. 기무사를 개편하려면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개편할 수가 있었는데. 아,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옛날 중앙정보부가 좀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명칭을 안전기획부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예, 안기부로 바꿨죠. 예, 그러면 그 이름 자체를 격을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전기획부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더 상위 개념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럼 기무사도 기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보안이나 방첩인데 네. 안보 지원사가 되면 더 상위 개념 이름이 돼버린 거거든요. 더 기능을 낮춰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예, 그러니까 이름부터 틀렸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아, 이름부터. 그러니까 예. 사실 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이런 걸 시작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들의 눈높이가 뭔지도 잘 모르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전문가는 다양한 전문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전공한다 그러면은. 네. 뭐 악기를 다루는 사람, 악기도 수십 가지가 있고, 뭐 작곡을 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노래를 할 때는 가수를 불러야 되는 거고 작곡을 할 때는 작곡가를 불러야 되는데 음악 전문가라고 다 똑같은 음악 전문가가 아닐 것이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전문가를 엄선해서 검토를 해서 되지 않았느냐. 아, 그렇게 지금 보시는군요. 예. 역시 전문가가 나오니까 다르시네요. 분석이 다르십니다. 그러면요, 이제 또 조금 이슈 바꿀게요. 그 모병제 문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요즘에 핫한 이슈가 모병제고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모병제에 대해서도 조금 일반 저희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정의당도 이제 모병제 사신방이 됐을 때 모병과 직무를 혼합하는 그런 계획을 총선 때 발표도 했고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는 모병제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이냐는 뭐 저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언젠가는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민주당이 한 것은 뭐 300만으로 했던데 그러면은 하사는 300만보다 더 받아야 되잖아요. 네. 뭐 소위는 하사보다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 전체 봉급 체계가까지 같이 연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만 같은 나라에서는 모병제를 시행했지만은 지금 잘안 되고 모병이 있죠. 잘 안 되고 뭐 스웨덴 같은 나라도 절반밖에 모병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노량진 같은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학원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죠. 공무원 되겠다고.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7급이나 9급 공무원 정도의 대우를 주고 아니면은 군대를 마치고 나가서 또 가산점은 또 하나의 또 큰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이익을 줘가지고 노량진 젊은이들이 군에 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획기적인 제도. 그러면 많이 예를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군에서 그냥 단지 모병만 가지고 모병제를 해가지고는 이게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죠. 아, 그런 시각으로 또 보실 수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병제 비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잠깐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능력이 지금 우리나라가 좀 될까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미국이 달라는 5조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그 병들한테 지금 한 40, 50만 원 받는데, 한 100만 원씩 줘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모병제로 가자고 하는 국민들이 많을 때 가는 거고, 그게 간다고 했을 때는 재정 배분은 뭐 정부가 어떤 방법인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 모병제 얘기하다 갑자기 이분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되는 게 바로 모병제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 논의를 촉발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박찬주 전 대장이란 말이에요. 예. 박찬주 전 대장이 했던 행동은 본인은 갑질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군의 입장에서는 갑질이 아닙니까? 예. 박찬주 대장은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고. 네, 근데 뭐, 친하시죠? 예, 유머 감각도 있고 업무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관행이란 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관행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행 자체도 지금은 그걸 군인들이 관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장군들도 차도 없애고 공관병도 없애고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뀌는 부분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관행이었지만 그게 과거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다. 원래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분이세요? 뭐 저하고 사이 뭐 관계 괜찮았어. 원만했습니다. 사이는 좋고. 본인은 되게 그 청년들한테 또 오히려 인기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사람이 성격이라고 하는 게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인 거고 나쁘게 보면 그것도 장점도 단점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자꾸 제가 얘기가 딴 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3차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 얘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하고 한국 방위비 협상 전략이 사실 뭐 전략이라고 할 게 있는지부터 좀 의문입니다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야 뭐 주둔비 협정 같은데 뭐 그런 문구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 뭐 그런 게 예를 들 것이고. 그다음 실제 뭐 유럽 같은 나라는 뭐 국방비가 1.23%밖에 안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0.9%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상대로 미국이 부담이 된다면 방위비를 더 올려라. 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뭐 인간적인 면에서 통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병들은 뭐 4,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근데 그 병사들 월급도 못 주고 당신들한테 또 용도가 확실한 모르는데 뭐 줄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사드 때문에 중국에 우리가 보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것도 간접 비용으로 좀 쳐달라. 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무리하게? 아무튼 미국이 경제는 안 좋고 사실 미국이 전 세계 거의 절반, 한 46% 뭐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국방비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겠죠. 아, 미국이 진짜 돈이 없나 보네요. 글쎄요,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쭙게요. 여의도에 이제 사실 정의당 입당하셨다는 건 여의도 입당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건데요. 네. 여의도 입당하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제 먼저 농담 하나 하면은 베트남전 때 이제 미군 장군이 밀림에 갔는데 그거 전술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아닌데 비행장이 있고 육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군한테 물어봤더니 비행장을 시킨다고. 그럼 공군한테 물어봤더니 그 육군 부대에 군수품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뭐 합당한 사례는 아니지만은 유사 기능이 있을 수가 있고 민간한테 과거에는 군이 선두에 나갔지만은 지금은 민간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민간 분야가.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에 나가도 뭐 군수, 수송 이런 게 다 민간 기업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이 한 것은 어떤 그 전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군대를 많이 파병하면 의회나 여론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한 측면인데 우리는 이게 단일 정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간 그 조직을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연구해보고 가능하다면 법안을 낼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의 국회의원들하고 좀 다른 시각에서 보시는 관점을 좀 녹여서 뭔가 좀 해보실 수 있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이병록 제독과 함께했습니다.